안녕하십니까. 창업과세법 2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가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채고,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납세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납세고지는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조세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세고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가고지, 하나는 징수고지가 있습니다. 부가고지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죠. 이때 이 어떤 세금을 상대방에게 부과를 할 때 그런 사실을 고지해 주는 거. 이게 부가고지예요. 그러니까 부가고지를 통해서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납세고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에 대해서 징수고지를 할 때, 이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고지된 부분 및 액수에 한정이 되고요. 고지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조그만하게 써 있는 부분 한번 보죠.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 미납세액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 이건 징수고지죠. 징수고지 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죠.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신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잖아요.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과세관청이 납부해라 이렇게 납세고지. 이때 납세고지는 징수고지죠. 그죠? 이렇게 납세고지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럼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된과 동시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여건, 법이 정한 과세 여건이 충족되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별다른 뭐 신고 행위라든지 과세 처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 고지는 부가 고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기는 징수 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고 바로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다시 정하면서 그때까지 내라 이렇게 납세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징수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납세 고지는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 확정 방식 조세에 있어서의 납세 고지는 징수 고지밖에 없어요. 그럼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징수 고지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징수 고지가 있어야. 그런데 우리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건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그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서는 우리 국세징수법이 징수고지를 해야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징수고지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징수고지에서 뭐가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중단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요. 징수고지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이건 왜요? 이론적인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세징수법이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입법상 과오라 그랬잖아요. 이 기산점을 법정 납부기한으로 잡았으면 문제가 안 되죠. 응? 그러니까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 소멸시효가 징수권을 발동할 수 있고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징수고지가 있으면 징수고지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징수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로 정하고 있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징수고지에서 뭐가 중단돼요? 중단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납세 고지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건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는 어떨까요?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에서는요. 납세 고지, 하나의 납세 고지에 부가고지와 징수고지의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요. 납세 고지를 하면요. 거기가 부가고지, 징수고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실무상. 부가고지, 징수고지가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중에 무슨 징수고지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납세고지, 정확히는 징수고지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다시 조그마한 글씨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 신고기한 이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만 납세고지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한번 볼게요. 독촉 또는 납부최고입니다. 독촉은 뭐냐 하면 세금을 납부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독촉이죠. 우리가 뭐 어디 독촉한다 그러잖아요. 자,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반드시 독촉장, 납부최고서 등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민법상 최고와는 달리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우리 민법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최고가 있어요. 최고가 베스트란 뜻이 아니에요. 베스트란 뜻이 아니고 이때 이 최고는 독촉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독촉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최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고라 그러면 잘 모르죠. 우리가 법률 용어 중에 해태란 용어가 있어요. 해태 타이거스가 아니고요. 롯데 해태할 때 그 해태가 아니고 해태라는 게 뭐냐면 의무이행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태란 용어는 거의 안 써요. 게을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최고란 용어도 굉장히 낯선 용어죠.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그 최고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최고는 뭐냐? 독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최고하는 거나 독촉하는 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라고 해요. 근데 민법에서는 최고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경우에는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 등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돼요. 응? 그래야 독촉에 대해서 이 최고에 대해서 민법상 이 최고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세법상으로는요. 독촉을 하면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독촉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슨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독촉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1회 독촉, 2회 독촉, 3회 독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독촉은 딱 한 번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최초의 독촉. 제일 먼저 한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이후의 독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교부 청구 참가 압류가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압류를 한번 보죠. 압류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교부 청구 참가 압류를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압류를 한번 보세요. 압류는 뭐냐 하면은요. 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체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이게 이제 체납 처분이라 그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압류, 매각, 충당, 이런 절차를 우리가 체납 처분 절차라 그래. 체납 처분 절차. 그러니까 체납 처분 절차 맨 처음에 뭘 해요?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체납자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 이게 압류예요. 압류. 자, 이렇게 압류는 그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에 따른 체납 처분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뭐 체납된 세액을 납부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압류를 해제해 주죠. 이렇게 압류에 따른 체납 처분이 종료되거나 그다음 해제될 때까지 계속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부동산에 세금을 체납을 해서 압류를 했어요. 언제? 40년 전에. 40년 전에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체납 처분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압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체납 처분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응? 응. 자, 그다음에 교부 청구 참가 압류를 한번 보면요. 교부 청구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압류, 매각, 충당하는 이런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 소득세를 체납했어요. 그래서 대덕구 관할 세무서는 북대전 세무서예요. 우리 학교가 지금 대덕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포함한 대덕구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북대전 세무서인데, 대덕구에 사는 사람이 소득세를 체납을 해서 북대전 세무서장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재산세도 체납했어.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재산세도 체납을 해서 하여튼 대전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압류해서 지금 매각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때 북대전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사람은 국세도 체납했으니, 소득세도 체납했으니 그 매각 대금 중에 이 체납된 이 소득세액도 좀 충당해 달라, 변제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이걸 교부 청구라고 해요. 교부 청구. 그다음에 참가 압류는 뭐냐 하면요. 아까 똑같은 사안에서 북대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해뒀어요. 이 경우에 그 압류에 참가하는 걸 참가 압류라고 해요. 참가 압류. 자, 이렇게 교부 청구나 참가 압류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다음에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경우죠. 근데 보통 이제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납세 의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어떤 이제 뭐 과세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세 의무자가 다투면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 과세관청이 그 소송에 응하면서, 피고로서 응하면서 그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면 이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승인. 승인은 뭐냐 하면, 이 승인은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해요.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래,
내가 납세의 의무 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이걸 승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 승인한 것으로 보냐 하면요.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 내가 납부할 세금이 있어. 근데 좀 지금 말고 좀 징수를 조금 유예해 줘. 이렇게 징수유예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금의 일부를 뭐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물납이나 분할 납부 신청하는 거. 내가 지금 한 번에 내기 힘드니까 좀 나눠서 좀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분할 납부 신청한 거. 이것도 역시 내가 납세 의무 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죠. 그다음에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납세 연기 신청을 한 경우, 납세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 의무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게요. 압류조소에 기명 날인한 것만으로는 승인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체납 처분 절차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압류, 매각, 충당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압류를 할 경우 그 체납자에게 사인을 받아요. 압류조소에. 그럼 압류조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절차상 그냥 서명한 것일 뿐이고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다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과세 처분,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1억 원 부과 처분이 있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다투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할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다퉈요.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퉈서 이기면 좋은데 지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자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가산세가 상당히 고율입니다. 그러니까 패소할 경우에는 어 그 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많은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다퉈요. 세금을 납부하고. 자, 이 경우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 건 아니죠. 혹시 내가 나중에 패소할 경우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일단 돈을 내고 다투는 거죠.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내가 그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돌려줘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 돈 없어. 나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해. 배째 이른바 배째 이러지 않거든요. 다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는요.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난 다음에 소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사유들이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멸시효 정지 이렇게 나와 있죠. 중단과 정지. 자,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에는 이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이 되고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었는데 소멸시효가 한 3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무슨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 남은 2년만 진행돼?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 정지는 뭐예요?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가 쭉 진행되다가 잠깐 멈춘 거야. 잠깐 포즈하는 거야. 잠깐 딱 멈췄다가 요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남은 기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3년 정도 진행되다가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요 정지 사유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 남은 2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소멸시효 정지 사유인가?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아까 분납 신청을 해서 이제 과세관청이 분납을 허용한 경우에 그 분납 기간 동안, 징수 유예 기간 동안, 체납 처분 유예 기간 동안, 연부 연납 기간 동안. 연부 연납은 뭐냐면 이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연부 연납 기간.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 소멸시효의 진행이 잠시 딱 멈춰요. 그리고 요 기간이 도가면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정지 사유 중에 이게 있어요. 세무 공무원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여기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회행위가 뭐냐? 사회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죠. 이 사회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민법상 이제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회행위 취소권이라는 게 뭐 채권자 취소권을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회행위는 뭐냐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그게 사회행위니까 채권자가 그 사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회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나중에 채권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빚이 잔뜩 있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가 딱 있어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요걸 처분한 거야.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증여해서 넘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행위예요. 응?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랑 재산이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권리 행사를 안 해. 왜? 그거 어차피 권리 행사에서 변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채권자가 다 들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서 제기하는 소송이 그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에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 조세 법률 관계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취소시키는 그런 소송이에요. 과세관청이 제기하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대신 그 체납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 되겠죠.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잠시 멈춘다 이거예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한번 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그리고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징수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와 같은 징수 처분은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만약에 소송에서 징수권이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해서 징수권이 소멸했어요.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납세자가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죠. 근데 납세자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뭐와 다르다? 민법상 소멸시효와 다르다. 그럼 민법상 소멸시효의 경우는 어떤가요? 민법상 소멸시효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했어요. 그런 경우 채무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해야 돼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 이런 걸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야. 항변사항이라 그래. 이런 걸 항변사항. 채무자가 항변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줘요. 항변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돼요. 그런데 이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항변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나?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 조세법 법률 관계는요,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징수권에 대한 그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다음에 환급 청구권 한번 보죠. 자, 여태까지는요, 과세 관청이 일종의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조세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 환급 청구에 있어서는 반대로 역전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고요, 과세 관청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강의 한 12쪽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서 그 세액의 환급 돌려주세요, 이렇게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환급세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환급금의 발생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온합금, 두 번째는 환급세액이 있는데요. 과온합금은 세금 납부 원인행위,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뭔가 하자가 있어요.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게 이게 과온합금이에요. 근데 환급세액은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게 아니에요. 환급세액은 그냥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온합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 원인행위, 예를 들어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했어요. 아니면 그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 어떤 과세관청의 부가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이와 같이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그 환급금을 우리가 과온합금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개별 세법이 정한, 예를 들어서 뭐 결손금 소급공제라든지 이런 개별 세법이 정한 어떤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환급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세액. 먼저 과온합금을 한번 볼까요? 과온합금. 자, 이 과온합금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관합금, 온합금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과온합금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관합금, 온합금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왜 많은 교과서에서 관합금, 온합금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이 세금 납부 원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환급금에 있어서 그 세금 납부 원인행위의 하자가 무효인 하자인지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인지에 따라서 환급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합금, 온합금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인 경우,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살펴보는 게 어떤가,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많은 교과서에서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어떤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합금이라 그러고,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당연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온합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왜 세금 납부 원인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그런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취급을 달리하냐 하면은요,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무효와 취소 법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행정행위의 어떤 공정력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그 효력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이죠. 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된 이유는 그 행정법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취소 쟁송제도,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쟁송제도의 어떤 반사적으로 인정된
그런 효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글쎄 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라서 내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차라리 무효 취소, 여러분들 무효 취소의 차이점 아세요? 무효 취소의 차이점? 그럼 먼저 무효 취소의 차이점부터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우리 이제 아마 법학을 공부하는 우리 법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효와 취소의 법리를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무효와 취소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자, 무효는 이제 어떤 게 무효냐면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무효예요. 그리고 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무효야. 이거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무효를 주장하는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야. 그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예요. 유효한 행위. 그런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그 효력이 소멸해요.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행위죠. 응? 차이가 있죠?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에는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응? 취소권자 아닌 사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때요? 한번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효력이 소멸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럼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내버려둬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개별 법률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효력이 일단 발생했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효력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점에서 자, 취소하고 무효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한번 볼까요?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게 행정행위 효력이에요. 과세처분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효력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뭐뭐가 있나요? 딱 4개가 있어요. 첫째, 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우리 여기는 뭐예요? 과세처분을 한, 경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되겠죠. 두 번째, 그 행정청의 감독청. 과세관청의 감독청은 그 어떤 과세관청이 한 과세처분 또는 경정처분이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야, 취소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직접 취소할 수도 있어요. 직접 취소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 제기된 경우, 그와 같은 취소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이제 조세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국세청장이라든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행정심판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심판기관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취소소송을 담당한 법원, 취소소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이렇게 딱 4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법에서 본다면 첫째 과세관청, 두 번째 과세관청의 감독청, 그 다음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심판기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이렇게 딱 4개의 기관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4개의 기관 말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상 보면 과세관청이나 감독청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 경우는 이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심판기관, 심판기관,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어디서 많이 취소될까? 법원에서 많이 되겠죠. 법원에서. 법원에서 많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 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요. 1억 원 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서 내가 세금 1억 원을 납부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다투더라도 먼저 돈을 내놓고 다툰다 그랬잖아. 자, 1억 원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투게 되는데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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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과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요. 과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처음서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바로 1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민법 이론에서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라고 해요. 이 부당이득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부당이득을 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지금 1억 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를 했는데요. 이 납부한 원인은 뭐였죠? 소득세 부과처분이었죠. 소득세 부과처분. 근데 이 소득세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과세관청이 지금 1억 원이라는 이득을 갖고 있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그 부당이득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이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원에 바로 과세관청을 피고로 해서 세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1억 원 소득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데 그쳐요. 자, 그런 경우에 바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법률상 원인이 지금 있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뭐야? 1억 원 소득세 부과처분.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치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유효하다. 언제까지?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 지금 취소권자가 취소했어요? 과세관청이 취소했어요? 감독청이 취소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쟁송을 제기하려고 그러잖아. 쟁송을 제기하려고 그런 건 아직 쟁송기관에서 취소 재결이나 취소 결정이나 취소 판결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 유효한 거는 어떻게 돼? 바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돼? 먼저 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한다든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조세 심판이나 그 소송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과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과세관청은 지금 1억 원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 납부 원인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 결정이나 취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냐? 그게 관합금에 해당되고 당연 무효인 경우가 뭐냐? 그게 오납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민사소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과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거죠. 그때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 납부 원인 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요. 바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물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만 제기한 경우에도 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그 행정소송 판결에는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무효 판결로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확인 판결이 내려져도 그 판결 취지에 쫓을 의무가 있어요, 행정청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자신이 받은 돈을 반환해 줘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해도 돼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같이 하죠, 보통. 자,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죠.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공법관계에서 발생된 거거든. 공법관계에서 발생됐으면 공법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행정소송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든지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과세 처분을 대상, 그러니까 과세 처분을 포함한 행정 처분을 대상을 한 거죠. 그런 소송이 항고 소송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법 주체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과언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뭘로 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당사자 소송을 굉장히 좁게 봐요. 이게 다 민사 소송으로 봐. 그래서 이런 걸 민사 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좀 이론적으로는, 법 이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다음에 환급세액 한번 보시죠. 환급세액. 자, 환급세액은 세금 납부 원인행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게 아니고요. 개별 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급세액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 환급, 하나는 신청 환급이 있는데요. 당연 환급, 신청 환급이요. 이게 당연 환급은 뭐냐 하면요. 개별 세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법률상 당연히 환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당연 환급이라 그래. 그러니까 당연 환급의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요, 그냥 바로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과세관청이 내가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환급세액 지급 결정을 해야 내가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환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 환급이죠. 근데 신청 환급은 뭐냐 하면요,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개별 법률 요건이 충족된 개별 세법에서 정한 그 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환급 신청을 하고요. 과세관청에서 환급세액 지급 결정을 해야 비로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청 환급이라 그래. 그러니까 신청 환급의 경우에는 만약에 과세관청이 지금 개별 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 과세관청이요, 환급세액 거부 결정을 했어요. 환급세액 거부 결정을 했어요. 환급 거부 결정. 그럼 이때 이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런 어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 환급의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당연 환급에 따라서 내가 그 환급세액 돌려줘 이렇게 환급 청구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거부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 환급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안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환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환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되고요. 신청 환급에서는요. 환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아까 살펴봤잖아요.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이때는 먼저 뭘 해야 돼? 환급 거부 결정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이런 판례를 내놨어요. 그래서 판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판례가 종전에 당사자 소송을 거의 형해화시켰어요. 완전 껍데기 형해화시켰어. 사문화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당사자 소송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다 민사소송으로 봤다가 최근에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청구는 요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째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창학과 세법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1장 세법의 기초를 다 마치고요. 다음 3주차 강의서부터는 2편 2장 창업의 시작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